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고등학교에서 있을 법한 소름 끼치는 교칙 괴담. 송정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교는 올해로 8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품격 있는 학교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학교에서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학교를 빛내며 참된 미래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본 지침서는 여러분께 안전한 학교 생활과 학교에서의 빠른 적응을 독려할 목적으로 학생의 임원들의 많은 수고를 들여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규칙을 필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써 입는 피해는 본교가 책임지지 않으며 본교에서는 규칙 작성 외에 수단으로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복장을 입으며 단정한 차림을 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과 체육복은 동봉된 유인물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복을 입고 활동하다 발각될 시 그에 걸맞은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학교가 끝난 즉시 곧바로 귀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녁 7시 이후에도 학교 안에 머무를 경우 본교는 학생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부득이하게 저녁 7시 이후에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출입해야 한다면 정문 앞 부스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해 출입 가능 여부를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입이 제한되었을 경우 학교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저녁 10시 이후에 출입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니 참고하십시오. 방과 후 보충 수업이 끝나는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모든 본교의 교직원분들은 남은 수업 내용이 있더라도 반드시 오후 6시 정각에 수업을 끝마치도록 지시받았으며 6시가 되면 종소리가 울립니다. 만일 6시가 지났는데도 수업을 끝내지 않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선생님께 수업을 마쳐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단순 혼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마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시 교실을 떠나 귀가합니다. 선생님께서 화를 내셔도 무시하십시오. 즉시 교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근 보충 수업 중 화장실에 갔을 때 옆칸에서 불쾌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교직원분들과 학생회가 현재 확인 중이므로 되도록 보충 수업 전 화장실을 미리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교에 본 수업이 모두 종료된 오후 4시 30분 이후 물리실 담당 유성철 선생님을 체육관 뒤편에서 마주쳤을 경우 못 본 척 하십시오. 그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말을 걸어온다고 해도 무시하고 자리를 뜨십시오. 또한 학생의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체육관 뒤편으로 가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드물게 생물실 옆 창고 안에서 누군가 격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거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생물실 옆에는 창고가 없으며 그 외 열 수 있을 만한 문 또한 생물실 근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은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눈을 몇 초 동안 감았다 다시 뜨면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2학년 10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실로 사용하지 않으며 항상 잠겨 있습니다. 행정실에도 열쇠가 없기 때문에 절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2학년 10반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즉시 문을 닫습니다. 그 후 곧바로 제2교무실에 박서영 선생님께 찾아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박서영 선생님께서 다음 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국제활동부는 항상 특별실을 이용하며 특별실 문 앞에는 학생안전부 부원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활동부 부원을 제외한 학생들은 특별실에 절대로 출입하지 마십시오. 해당 동아리 활동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정규 수업 중 특별실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학생들이 출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교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규칙을 준수했을 경우에만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수학교가 교실에 들어갔을 때 교실이 원래 크기보다 지나치게 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교 신입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방대한 크기로 느껴지므로 굳이 교실 크기를 본 지침서에 명시하지는 않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수학교가 교실에 한번 다녀오는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안을 구경하거나 교실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교실 문을 닫은 뒤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알리십시오. 수학교가 교실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 낮은 확률로 안에 사람처럼 생긴 무언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본교의 학생처럼 보이나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소리나 물리적 접촉 등의 자극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이를 목격한다면 최대한 그것에게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며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 8번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따라 주십시오. 이때 반드시 문을 닫아 주셔야 합니다. 이상 현상이 발생한 교실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방향 감각이 극도로 흐려지며 여러분은 해당 공간이 끝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상황에 놓였다면 침착하게 뒤를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세요. 다른 곳은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본 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므로 호기심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방향 감각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학교의 소관이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이 급식실 뒤편에서 일탈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규칙 위반이며 급식실 뒤편에 발을 들이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오직 급식실 관계자분들만이 급식실의 뒤쪽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규칙에 명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십시오. 현재 학생안전부에서 해당 구역 CCTV 설치를 검토 중이며 일탈 행위 발각 시에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김세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부장 선생님께 알리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김세봄 학생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입니다. 선생님들께 발각될 경우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만약 복도에서 김세봄이라는 이름이 적힌 푸른 명찰을 달고 있는 학생을 목격한다면 재빨리 그녀가 걷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십시오. 어떤 것보다도 본 규칙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십시오. 점심시간 중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을 정치 경제부 부원들이라고 소개하며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로 들어주지 마십시오. 이 사항은 스튜어디스부 부원들에게 특히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원들은 더욱이 본 규칙을 엄수해 주십시오. 그것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수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필히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 송정 여자고등학교 79기 규칙이었습니다. 본 지침서의 내용을 정독하고 규칙을 엄수함으로써 여러분이 한 명의 자랑스러운 송정여고 학생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음악실의 귀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있던 일이에요. 저는 그 해에 아람단 활동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해에 유독 기이한 일이 많았어요. 그중 이 이야기는 학교에서 1박 야영을 하면서 있던 일이에요. 제가 다닌 초등학교는 꽤 오래된, 그러나 주변 학교 연식을 생각하면 신생인 학교였어요. 예전부터 학교 자리에 원래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긴 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날은 학교에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있을 거니까 짐을 반에 두고 밖에서 활동을 했어요. 해가 질 때 즈음 돼서 교실로 들어가 요리를 해먹고 반에 있는 짐을 챙겨서 강당으로 가려고 했어요. 강당에서 잠을 자기로 했거든요. 잠시 제가 다닌 초등학교 구조를 이야기하자면 간단히 가로 일자로 건물이었어요. 계단은 중앙 오른쪽 왼쪽 3개가 있었는데 불이 중앙 계단만 켜져 있어서 중앙 계단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6학년 반 위치는 건물에서 5층 가장 왼쪽에 있었어요. 신도시가 들어서서 과민학급 현상이 매우 심했죠.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몇 시설을 빼고 전부 다 교실로 만들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로 인해 음악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 6학년 학급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음악실은 방음 처리를 한다고 복도 쪽에 창문이 없었고 문도 미닫이가 아니라 그냥 두꺼운 문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음악실엔 창문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그날 A반 창문 너머로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생각한 건 저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마침 전부 다 짐을 제 반에 놨고 선생님들도 이미 다 다른 반을 정리하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분명 거기 사람이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에 자물쇠가 보였어요. 린치 들고 와도 안 부서질 것처럼 생긴 무쇠 자물쇠. 정말 귀신보다 이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래서 친구들도 놀래킬 겸 A반을 가리키면서 저기 귀신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것만 말해도 놀래서 친구들이 도망갈 거라 생각했는데 안 가고 그냥 거길 보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그쪽을 보더니 욕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도망갔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정말 무서운 건 대체 전곡이 있는 사람인지 뭔지를 어떻게 봤냐는 거죠. 분명 다음 날 돌아가서 봤을 땐 창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A반 자물쇠는 분명 줄 자물쇠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아요. 세 번째 이야기, 개가 아니었다. 내 고향에서는 털 없는 개라는 괴담이 있었다. 초등학생 무렵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냥 병 걸린 게 이야기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 게 아니야. 더 기분 나쁘고 무시무시한 거라고 라는 것이었다. 털 없는 개는 새벽 2시쯤 국도에서 시민 수영장으로 향하는 도로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리고 수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숲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초등학생인 우리들에게는 새벽 2시라는 시간만으로도 이미 미지의 세계라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운 이야기였다. 또 하나 무서웠던 것은 어른들한테 털 없는 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째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어른들이 들으면 털 없는 게 먹이가 된다나 뭐 그렇다고 했던 것 같다. 여름방학 어느 날 나는 친구 Y네 집에 묵기로 했다. Y한테는 고등학생 형 T가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외국 노래를 기타로 연습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우리는 Y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T형한테 빌린 만화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2시 가까울 즈음 T형이 우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아직 안 자냐? 오늘은 안 자고 아침까지 놀 거야. 그러냐? 나 지금부터 차 타고 나갈 건데 너네도 같이 갈래? 나와 Y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초등학생에게 있어 심야 드라이브는 무척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호기심이 마구 차올랐다. 응, 갈래. 우리는 Y의 부모님 몰래 방에서 나와 차로 뛰어들었다. T형은 공부보다는 노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운전면허는 작년 여름에 진작 따놓았다고 한다. T형의 볼 일은 별거 없어서 그냥 편의점에서 주전부리를 사러 나온 듯했다. 우리한테도 먹을거리를 사줬기 때문에 우리는 잔뜩 신이 났다. 돌아오는 길, T형은 담배를 피우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야, 에이야. 너 털 없는 게 이야기 알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T형은 시 굳더니 보고 싶냐? 라고 물어왔다. 형, 그거 본 적 있어? 시민 수영장 지나가는 길이잖아. 어때? 보고 싶어요. 실은 조금 무서웠지만 호기심 앞에는 백일제간이 없었다. 금세 차는 시민 수영장에 도착했다. 시간은 1시 34분.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소리만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진다.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차 문은 잠글게. T형의 말에 내 공포심은 와락 되살아났다. 왜 문을 잠그지? 털 없는 개가 도대체 뭐길래? 차 안은 무척 더워서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T형의 담배 연기가 가로등 사이로 흩어진다. 저기 있다. T형이 중얼거렸다. 나와 Y는 앞 유리에 얼굴을 바싹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흔들린다. 식은땀이 볼을 타고 흘러 손바닥에 떨어진다. 왜 한밤중에? 왜 어른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털 없는 개는 우리가 탄 차 옆을 지나 수영장 벽 그림자 안으로 들어서더니 이윽고 모습을 감췄다. 돌아오는 길 Y가 입을 열었다. 형, 왜 저건? 그 이상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더라. 나도 잘은 몰라. 그렇지만 한참 전부터 저러고 있다더라. T형은 그 말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와 Y는 털이 없는 게 정체를 알게 되었다. 늦은 밤에 나타나는 이유도 어른들한테 말하면 안 되는 이유도 걔는 사실 걔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인간 또한 아니었다. 걔도 인간도 아니었다. 지금도 털 없는 개는 나타나고 있을까?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떠올리곤 하지만 그걸 확인해 볼 생각은 없다. 네 번째 이야기,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집. 이사 오기 전 집이 사람 죽은 집인지 오늘 알았다. 처음에 신접살림 살던 곳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갓난아이인 첫째가 도저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부동산 사람들은 소음 이야긴 일절 가르쳐 준 적 없었다. 부부 둘 다 신경이 무딘 편이라 임신하고 애 낳고 그냥저냥 살았는데 태어난 첫째가 아주 자지러지는 터라 문제의 이 집으로 이사를 갔었다. 근데 급하게 찾아서 그런지 같은 평수인데도 전세가 시세가 처음에 살던 집의 2배에 육박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 부동산 아줌마가 집주인이랑 막 통화 엄청 길게 하시더니 비장의 무기라며 문제의 집을 권유했다. 평수가 꽤 넓은데도 불구하고 평수 좁은 인근보다 시세가 쌌다. 의심하니 부동산 아줌마와 집이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 해외 사는 사람이라 한국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살지는 못하고 집 비워놓을 순 없어서 새놓는 거라 싸게 내놓는 거라고 했다. 대신 전세금 중도금 1억 원 없고 한 방에 결제 원한다고 했다. 여하튼 시세 반절 값에 그 집에 이사 왔다. 생각해보면 싼 만큼 하자가 있긴 했었다. 외풍 더럽게 많아서 겨울이면 외투 입고 살아야 했다. 심지어 보일러 온도를 35도 올려놨는데 항상 추웠다. 그래서 집에서 보일러 틀고 외투 입고 살았었다. 확장형도 아니었다. 아랫집 윗집 옆집 차 마시러 놀러가도 우리 집처럼 추운 집이 없었다. 금 생각하면 배신감이 든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나에게 언급조차 안 해준 게 아닌가. 혹시 샤시가 어그러졌나 싶어 외풍 방지 비닐 막도 씌워보고 스티로폼도 대봤었다. 그래도 추웠다. 근데 첫 한 해만 호들갑 떨었지 다음 해부터 그러려니 했다. 우리 부부는 엉덩이가 무겁다. 덕분에 우리 첫째는 감기에 잘 안 걸리는 것 같다. 우리 집에 곰팡이 핀 적 한 번도 없다. 물건이 잘 떨어진다. 지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그릇이 떨어진다거나 책장이나 장식장 위에 올려둔 물건들이 떨어졌다. 다행히 둔중한 것이 떨어진 건 아니라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응답하라 1988에 보면 바닥이 기울어서 물건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 그 드라마 시청하면서 우리도 병 한번 굴려보자며 킬킬거릴 정도였었다. 유난히 자주 떨어지긴 해서 책장을 일부러 흔들어 볼 정도였다. 이상이 이사 오기 전에도 없었고 이사 온 지 2년이나 됐는데 물건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었다. 배터리 다 된 장난감들이 저절로 작동했다. TV장 바로 옆에 유독 한자리에서 그런 현상이 심했는데 배터리 다 됐다고 방치했던 장난감들이 유독 그 자리에서만 가끔 지 혼자 작동했다. 심지어 그 중에서는 배터리 바꿔 낄 거라고 다 쓴 건전지 뽑아 놓았는데 혼자 작동한 적도 있다. 우리 부부는 그냥 뽑았는데 설마 뽑기 전에 난 소리겠지 하며 넘겼다. 분명 뽑고 나서 난 소리가 맞았다. 그 집에서 7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직도 사자, 라이언, 네모, 스퀘어 거리던 게 생각난다. 우리 부부가 얼마나 무신경했냐면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고 둘이서 농담이나 하면서 우리 집에 아기 귀신이 사는가 보다며 낄낄거렸었다. 심지어 한 번씩 장난감이 그렇게 오작동할 때마다 우리 부부는 첫째한테 우리 집에 사는 요정이 심심한가 보다며 놀아주라고 했다. 우리 집 첫째는 그렇게 종종 역할극을 하며 한 번씩 우리 집 요정이랑 놀아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후회되고 무섭다. 대체 그게 왜 그랬지? 과거의 나 자신을 때려주고 싶다. 아무튼 전세 대란 속에 전세값 올려받는 것도 거의 없이 한 7년 잘 살았다. 근데 2년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그 집을 팔아야겠다면서 집을 내놓았다. 우리 보고 제발 그 집을 사달라고 했다. 우린 매매 계획은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고 집주인은 전세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물로 내놨다. 우린 바로 옆 동으로 이사를 갔다. 구조가 똑같은 집이었다. 그런데 2년 사는 동안 일주일에도 몇 번씩 생기던 증세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전에 살던 집이 사람 죽은 집이란 걸 알게 됐다. 죽었어도 예전 증세로 보아 불쌍한 어린아이가 병으로 죽었겠거니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장난감만 좀 만졌겠거니 했더니 치정사건으로 인해 남자가 여자한테 칼 맞고 죽은 거였다. 거실에 있는 시커먼 나무 썩은 자국. 누수될 거리도 없는데 마루색 변했다고 말할 때 이상하다 싶었더니 믿은 우리가 병신이었다. 지금 새벽 2시인데 막 잠 안 오고 떨린다. 웃긴 건 살 땐 모르다가 그 집에서 이사 간 지 2년 넘어서야 알게 된 것이다. 원유대사 해골물이라고. 이걸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이 새벽에 끙끙거리고 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감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너무 좋은 조건에 잘 살고 있어서 저번과 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와서 극찬을 하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지 괜히 의심스럽고 왠지 내일 아침에 뜨면 따지러 가고 싶은 마음이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나왔으니 그냥 벙어리 냉가슴 말 듯 덮고 넘어갈지 아님 속풀이라도 하러 갈지 고민 중이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죽은 집을 사람 죽은 집이라는 언급도 안 해주고 TV장 바로 앞쪽 마룻바닥 동그란 변색도 누수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부동산 아줌마가 원망스럽고 오며 가며 인사나 나누었던 이웃들에게도 배신감이 든다. 막 잡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5번째 이야기, 기묘한 실화. 어릴 때 할머니, 부모님, 동생, 나 5이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무너질 듯한 기와집에 살았다.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동네 할머니들이 자주 놀러 오셔서 우리 할머니랑 미나투, 윷놀이하고 노셨다. 어느 날 주말 오후 동생이랑 나랑 마루에서 그림 그리면서 놀았는데 조용한 시골 도로에서 광 소리가 났다. 동생이 나가 보려는 거 내가 나가지 말라고 막았다. 그냥 기분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막았다. 그날 저녁밥 먹다가 옆집 할머니께서 당일 오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다. 90년대고 시골이라 집에서 상을 치르고 시간이 흘렀다. 1년 뒤 봄 여름에 흰나비가 해가 뜨면 우리 집에 계속 왔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몇 날 며칠 몇 달을 한 흰나비만 계속 왔다. 시간이 지나고 나비가 죽었는지 안 왔다. 어느 날 할머니랑 자면서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는데 할머니 꿈속에서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셔서 나비로 변하셨다고 하셨다. 그때 생각난 게 흰나비고 뭔가 아다리가 맞는 느낌이었다. 6번째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한 여인숙의 다음 해 수험 공부를 위해 한 젊은 남자가 왔습니다. 바닷가의 여인숙이었기에 여름방학 동안 피서와 수험 공부를 겸할 생각이었지요. 집에는 아직 어린 여동생들이 있는 데다 부모님의 조부모님, 하인들까지 잔뜩 있어서 집중이 도저히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숙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은 창문 너머로 푸른 수평선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방이었지요. 다다미도 부드럽고 방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다다미 8장짜리 좁은 방이었지만 무척 좋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와서 문득 입구에 창호지를 봤더니 벽 쪽에 책상을 두고 공부하고 있는 젊은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은 무심코 놀랐지만 곧 안정을 되찾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로 잘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학생은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자신도 공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창가 쪽에 있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한참을 책을 보고 있다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해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남자도 아직 어두운 책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도 될까요? 네. 그리고 불을 켜는 순간 아래에서 저녁 드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라고 대답한 학생은 일어났지만 남자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안 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전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다녀오시죠. 학생은 남자와 조금은 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맛있게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뒤에도 학생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일어날 무렵 학생은 남자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열중하고 있어서 못 알아차렸나 보다. 저 사람도 대단히 열심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잘 시간이 되어 이불을 깔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주무십니까? 학생이 말을 걸자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먼저 자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학생이 방에 불을 끄자 빛은 남자의 책상 위에만 남았습니다. 학생은 남자에게 등을 돌리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이 일어났을 때 남자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씻은 뒤 학생은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자신과 남자뿐인 듯합니다. 낮은 금세 가버리고 밤이 왔습니다. 그날은 모기가 무척이나 성가신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모깃불을 피워도 모기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창문을 닫자니 더워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모기가 엄청나네요. 가렵지 않으세요?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학생은 목이는 사람의 숨에 반응한다던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도 호흡을 잠시 멈추어 보았지만 역시 모기에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공부를 할 상황이 못 돼서 학생은 잠이나 자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윽고 여름방학이 끝날 때가 와서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지만 끝까지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여관 사람에게 같은 방을 썼던 남자에 관해 물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대학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봄에 도쿄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주인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 방은 도련님 집 전용 숙소인데요. 다른 사람은 묵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방에는 젊은 남자가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머물던 건 도련님 뿐이세요. 저희 가족을 빼면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은 그제야 그 남자가 말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숨을 쉬지 않으니까요. 학생은 당황해서 자신이 머물던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남자가 책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그 여관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학생은 그 후 무사히 도쿄의 대학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고요한 학교의 밤. 어두운 밤, 학교는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텅 빈 교실과 복도, 그 사이로 불안하게 깜빡이는 비상등. 그리고 깊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리들. 학교는 낮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바쁜 공간이지만 밤이 되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 은진고등학교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절대로 학교에 남아있지 말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특히 3층 음악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자주 퍼졌다. 소문은 날이 갈수록 더욱 기괴해졌다. 어떤 학생은 음악실에서 밤중에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학생은 사람이 없는 교실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학교를 뒤덮은 괴담은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의 입을 타고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런 괴담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자 몇몇 학생들은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 공부를 계속했다. 윤지와 수민, 그리고 지수는 시험 준비로 인해 방과 후에도 학교에 남아있기로 했다. 학교에서 자습을 하면 집중력이 더 잘 발휘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괴담 진짜야? 윤재는 학교의 괴담 이야기를 들으면서 피식 웃었다. 말도 안 돼. 다들 겁주려고 하는 거겠지.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지나 학교에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하자 학교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아무도 없는 교실의 정적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라도 크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더 흐르자 학교에는 그들 셋밖에 남지 않은 듯했다. 윤재는 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집에 갈까? 그러나 지수는 아직도 문제집을 붙잡고 있었다. 좀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풀면 끝나니까. 그녀의 말에 수민과 윤재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수는 여전히 문제를 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수민이 불안한 듯 말했다. 벌써 10시가 넘었어. 이제 그만하자. 그 말에 지수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셋은 조용히 짐을 챙겨 교실을 나섰다. 그러나 학교를 나서려는 순간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멀리서 피아노를 치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멈춰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너도 들었어? 윤재가 물었다. 응, 들었어. 수민이 답했다. 그 소리는 분명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학교에 그들 셋밖에 없었다. 가보자. 윤재가 갑자기 말했다. 수민과 지수는 놀란 눈으로 윤재를 쳐다보았다. 뭐? 가보자고. 미쳤어? 지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윤재는 이미 음악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민과 지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 음악실로 가는 복도는 어두웠고 조명이 몇 개씩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음악실 앞에 도착했다. 피아노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윤재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뭐야, 문이 잠겼잖아. 윤재가 속삭였다. 그때 피아노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셋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음악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셋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음악실 안은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그 안에서 무언가의 기운을 느꼈다. 윤재가 천천히 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수민과 지수도 그를 따라 들어갔다. 음악실은 고요했고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들리던 피아노 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 아무도 없잖아. 수민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때 피아노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며 소리를 냈다. 셋은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교실을 뛰쳐나갔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며 그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빨리 나가자. 지수가 외치며 현관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당황하며 문을 흔들어 보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왜 안 열려? 윤재가 소리쳤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그들은 몸을 돌렸다. 복도 끝에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그 그림자를 응시했다.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셋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다시 한번 문을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아무런 탈출구도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처럼 보였지만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알아볼 수 없었다. 윤재, 수민,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마치 그 그림자가 그들을 사로잡은 것 같았다. 뭐야 저건.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는 손에 땀을 흘리며 문 손잡이를 쥐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학교 자체가 그들을 가두고 있는 듯했다. 그 순간 그림자가 멈췄다. 바로 그들 앞에서 멈춰선 그림자는 서서히 머리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도망쳐. 윤재가 외치며 갑자기 다른 쪽 복도로 뛰쳐나갔다. 수민과 지수도 그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는 끝이 없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고 그들의 발소리가 교실마다 울려 퍼졌다. 그들은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았고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갈수록 그들의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자꾸 따라오는 거지?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달리기만 했다. 마치 학교 전체가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들이 1층에 도착했을 때 발소리는 갑자기 멈췄다. 그들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 뒤를 쫓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시금 정적만이 학교를 채우고 있었다. 뭐야? 도대체 뭐였던 거야? 수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윤재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다시는 이 학교에 남아있지 않을 거야. 셋은 다시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1층의 후문은 열려 있었고 그들은 서둘러 학교 밖으로 빠져나갔다. 학교를 빠져나온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저게 뭐였을까?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밤의 공포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셋은 다시는 학교에 남아 공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의 괴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은진고등학교는 밤이 되면 아무도 남지 않는 학교가 되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셋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겪은 일이 현실이었는지 그들은 끝내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은 다시는 그 밤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학교의 괴담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학교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그 학교에 얽힌 어둠이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밤이 되면 어김없이 학생들의 입을 통해 괴담은 살아 움직였다. 그리고 누군가 그 금기를 어기고 학교에 남는다면 그 역시 그 밤에 공포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